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이 누군가한테는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대한 개츠비 등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20년대 미국은 1차 대전이라는 전쟁 특수와 함께 생산력과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진짜 그때 미국은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호황은 물론이고 소비도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어떻게 봐도 그때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대공황에 대해서 배울 때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하면 과잉 공급과 양극화, 자산시장 버블, 이게 대공황을 불러왔다는 거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망하고 그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대공황의 상황을 더 깊고 장기화되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대공황의 원인은 알지만 이게 어떤 흐름으로 대공황에 들어서게 됐는지 흐름 차원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이걸 아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왜 대중들이 경제위기가 오는데 둔감할 수밖에 없는지도 알 수 있고 경제위기라는 게 왜 갑자기 오는 게 아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1920년대 미국의 농업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1920년대 초호황은 자본시장, 도시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표 산업이자 미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은 광란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1920년대 내내 불황이었거든요. 1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는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식량 수요가 폭증을 했는데 이때 미국이 농업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켜서 굉장한 수출을 했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전쟁으로 인한 수요는 사라지고 유럽의 군인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곡식 등 미국의 농업 수출은 급감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당시 농업용 트랙터가 본격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하던 때인데 이때 농장들은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려고 당시 트랙터를 중심으로 은행에서 빚을 내서 농업 기계화에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후 곡물 수요가 급감을 해버리면서 돈 빌려서 경쟁적으로 농업 기계들을 늘려놓았던 이 농장들이 빚더미를 떠안게 되고요. 또 거기에 돈 빌려준 지방의 은행들까지 계속 망하면서 지방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호황으로 알고 있는 1920년대에 미국 지방 경제는 이미 불황에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미국 전체가 초호황이 아니었다는 거, 요건 먼저 알아두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문득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농업이 그랬다면 공업도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공업도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농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요. 공업도 1차 대전 이후에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농업만큼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1차 대전 때 미국 경제가 전시 경제에 돌입을 하고 공업 쪽은 더 효율적이고 빠른 생산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시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물자 생산과 자원 배분에 관리를 하고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 과잉이나 공급 과잉이 농업 쪽만큼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공업 쪽도 농업만큼은 아니지만 전쟁 이후에 수요도 줄고 게다가 당시 공업은 대량 생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 버린 상태라 전쟁 이후 공장의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공업도 과잉 생산, 과잉 설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거대 시장인 유럽은 전쟁 후유증으로 소비 여력이 없어서 이걸 수출하는 거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게 내수로 해결될 것도 아닌 게 아시다시피 당시 미국 근로자들은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중산층 노동자 같은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지가 않아서 국내 수요가 느는 데에는 한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된 경우에는 서서히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게 마련인데 근데 어떻게 20년대가 초호황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경제 위기에 앞서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 빚이라는 놈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빚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사치품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전화기 같은 첨단 고가 제품들이 기술 혁신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도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가지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길 때였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그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싸졌다는 말은 아니고요. 갖고 싶을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이건데요. 갖고 싶다는 마음과 살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할부였습니다. 생산 과잉으로 기업의 재고는 쌓이고 국민들의 소비, 구매 여력도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선택한 건 매월 월급을 받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에게 할부를 통해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고가의 제품을 팔기로 했던 거예요. 할부라는 판매 방법 자체는 1800년대 후반부터 있기는 했는데 하지만 이게 기업 입장에서 현금 흐름 리스크나 상환 불이행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판매 방식은 아니라서 할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1919년 1차 대전 끝나고 제네럴 모터스에서 현대적인 할부 방식으로 자동차를 팔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주 초대박을 쳤는데요. 이걸 계기로 시장의 할부 판매 분위기가 불이 지펴졌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로망처럼 생각하던 제품들이 나눠 갚는다는 조건으로 일단 당장 가질 수 있게 되고 소유의 문턱이 낮아지니까 고가 제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낮아져서 구매가 폭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금을 모아서 나중에 사자는 그런 소비 패턴이 자연스럽게 일단 사고 나눠 갚자로 변하게 되고요.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같은 제품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스토브 등 좀 가격이 되는 제품 판매를 하려면 기업들한테는 할부 판매가 거의 필수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당장 100만원 언저리 돈으로는 보급형 TV 하나 달랑 살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이걸 100만원치 이것저것 할부로 하면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해서 당장 풀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늘 수 있는 거죠, 할부로. 그때 할부가 마치 새로운 시장을 연 것 마냥 할부로 인해서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었던 거예요. 통계를 보면 1920년대 전체 소비재 판매의 60에서 70%는 할부 기반이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할부로 구매했다고 해요. 할부 판매가 이렇게 크게 늘면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할부 금융을 담당하는 자체 금융 자회사를 설립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할부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보고 대출 확대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할부 시스템이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 반전시켰는데요. 기업의 판매는 크게 증가하고 할부 금융으로 금융기관들의 수익은 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맘만 먹으면 바로 제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 마치 모두가 이득을 보는 성장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할부를 통해 소비가 폭증하고 경기가 활발해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 시작하고요. 기업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니까 주식시장도 단단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주식에 버블이 잘 생기는 시기가 언제냐면 혁명적인 신기술이 등장하고 첨단 제품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할 때 기대치가 커지면서 주식에 버블이 잘 끼는데 1920년대 그때 그 시기가 대량 생산이라던가 전기전자, 중공업, 화학 등 제2차 산업혁명의 중추적인 신기술들이 무르익어가던 시기라 이런 할부에 의한 경기 활성화를 등에 업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이 끝모르고 올랐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주식들이 라디오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RCA, 할부에 제대로 재미를 보고 있던 제네럴 모터스, 전기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가전, 전력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누리고 향후에도 기대치가 컸던 제네럴 일렉트릭,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인조섬유 등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던 화학기업 듀폰까지 요즘 말로 치자면 2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호황 속에서 도시 외곽이 확장되고 교통 및 기타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도 갈수록 뜨거워졌고요. 부동산 주식시장 할 것 없이 자산시장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산 가격은 크게 올라가고 대출도 엄청나게 늘게 됐습니다.
장기간 동안 자산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기관들도 공격적인 투기가 늘고요. 이런 분위기에 또 국민들이 자산시장에 편승해서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죠. 이쯤 되면 경기도 뜨겁고 기업들은 잘 나가고 경제성장도 잘 나오고 자산시장은 급등하고 지표든 분위기든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는 초호황이다 보니 광란의 1920년대라는 말이 붙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잖아요. 나중에 그렇게나 심한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특히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1920년대의 경기 호황의 마중물이자 기초체력과 같았던 할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엄청난 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할부를 통해서 당장 전체 소비가 급증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건 빚을 진 거라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거고, 할부로 물건을 산다고 해도 어쨌든 소득은 뻔하기 때문에 계속 할부 구매가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또 그때 노동자 임금은 초호황과는 별개로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할부 구매를 늘려가던 미국의 가정들은 매월 나가는 할부금, 할부 이자 때문에 부담이 커져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더불어 할부든 일시불이든 그런 물건들도 살 사람은 다 산 상태라 추가적인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할부 그리고 각종 대출 등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1920년대 중반부터는 할부 미상환, 연체 등의 문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커지게 되고 기업들의 매출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소비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였던 것도 이게 할부, 즉 빚에 의존해서 늘어났던 소비잖아요. 빚의 성격 자체가 미래에 생길 돈, 미래에 발생할 소비를 현재로 미리 땡겨와서 쓰는 거잖아요.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빚으로 하는 소비는 미래에 발생할 소비를 당겨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소비가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래의 수요를 앞당겨서 썼을 뿐 진짜 소비가 늘어난 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빚에 의해서 미래를 앞당겨 쓴 이런 인위적인 수요 증가가 있다 보니 당장의 공급 과잉, 설비 과잉, 투자 과잉이 일정 기간 동안 감춰지는 착시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빚으로 일정 기간 누리던 수요 증가와 경기 호황에 자산시장도 착각을 해서 버블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소득은 뻔한데 빚 부담이 커져만 가던 대중들은 끝없이 오르던 자산시장을 탈출구 삼아서 빚도 내고 해서 투자에 더 집착하게 되고요. 그 투자에 대한 집착은 1920년대 중후반부터 경기가 주저앉고 있는 와중에도 주식시장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1927년부터 경기 둔화세가 시작되니까 연준이 경기 부양하자고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투기 열풍에 부채질을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실을 통해 공식적인 대공황 2년 전 1927년에 이미 경기가 주저앉고 있었다는 건 알 수는 있죠. 1920년대를 굳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1920년대 미국의 경제는 기술의 진보와 신용경제 확산이 만들어낸 거대한 호황 착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29년 10월 큰손들의 대거 주식시장을 이탈한 걸 시작으로 대폭락도 생기고 전국 방방곡곡에 뱅크런도 일어나고 미국이 자국 산업 살린다고 수입품에 미친 수준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스무트 홀리법도 제정하고 하면서 무역을 위축시켜서 세계적인 차원의 불황으로 만들기도 했죠. 현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위기 이전에 항상 부채 폭증이라는 단계가 끼어 있고요. 부채를 활용해서 미래의 수요와 소비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당장 그때는 호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호황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일 뿐이고요. 연체 급증이나 소비 급감과 같은 부채가 한계치에 왔다는 사전 징조들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금융부실 등으로 경제위기가 공식화되는 거죠. 다만 그 뒤로 급작스러운 붕괴의 형태로 경제위기가 터지느냐 아니면 장기간 동안 하염없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형태냐 그게 다른 거죠.
이런 흐름을 모른다면 부채 폭증, 연체 급등, 소비 급감과 같은 신문 기사들은 남의 일처럼 보이는 거고 둔감해지는 겁니다. 아마 오늘 제가 했던 1920년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굳이 현재 상황과 비교를 안 해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건 아실 텐데요. 물론 만약에 지금이랑 그때랑 같냐, 똑같이 반복된다는 그런 법이 어딨냐라고 한다면 딱히 뭐 할 말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도 큰 틀에서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그 부분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초호황으로만 알고 있던 미국의 1920년대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걸 상식 삼아 알아두셔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